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영문학자이신 이수진 박사님 댁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박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뭐 문학이든 삶이든 이런 것과 관련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박사님 좀 들어오시죠. 예, 들어오셔서 뭐 여러 가지 저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앉으셔서 좀 같이 뭐라고 하죠? 어떤 걸요? 인사말로 해야 인사말요? 되잖아요. 예, 이런 그냥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 들어갔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뭐 이수진 박사님이 또 이게 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또 지식을 알고 계시고 해서요. 뭐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는 시간,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상당히 제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 댁에 와서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미술에 대한 관심, 특히 음악에 대한 관심, 이렇게 다양한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시게 된 어떤 뭐 계기랄까요? 그런 것이 혹시 있으셨는지, 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음악에 대한 관심은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위로 큰 누님이 계신데 팝송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늘상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여러 팝송들을 들으면서 그때 아마 가장 처음으로 음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귀를 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좀 정확히 말하면 초등 6학년 때 정도부터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많은 음악을 듣지 못했지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아바라든지 뭐 비지스라든지 이런 듣기 좋고 달콤한 것들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굉장히 풍요롭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뭐 서양의 고전 음악도요. 공부를 통해서 음악을 듣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재즈 음악도 그렇고요. 뭐 지금도 하여튼 음악의 종류라든가 장르에 관계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 편이고요. 음악도 그런데 우선 꾸준하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음악도 공부를 해야지만 이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양의 고전음악 같은 경우는 작곡 기법이라든지 작곡가의 삶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작곡가가 생존 시에 시대 상황 어떤 역사적인 맥락 같은 것도 공부를 해야지만 하나의 음악을 듣더라도 이해의 깊이도 깊이거니와 그 다음에 결국 뭐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요 예술가가 대중을 향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발산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확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정신 같은 것도 발전이랄까 세련됨이랄까 교양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이제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둘 다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를 좀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제 그 영어 선생님 발음이 막 연필도 펜서 뭐 이렇게 발음하시고 그런 것이 좋고 또 이제 막 칭찬을 해주셔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유일하게 1학년 때 100점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영어 시험을. 그러니까 선생님 좀 놀라시더라고요. 고1 때 이제 처음 100점을 맞으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칭찬을 듣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정말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들어가서 이제 박사가 됐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영문학을 이렇게 전공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장 박사님하고 비슷하긴 하네요. 경우가 저도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사실은 초등 6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형이 먼저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이제 형을 통해 갖고 알파벳 쓰기부터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렇게 공책이 있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필기차라든가.
공책을 통해서 알파벳을 먼저 익혔고 이제 그 다음에 단어 몇 개 알고 들어갔어요. 중학교에. 그래서 그때 국정교과서 조그만 책을 받아갖고 공부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발음도 신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 마음에 그냥 한국어에 아버지란 말이 있는데 영어에도 아버지란 말이 있네? 그런 대응되는 말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적은 제가 지금 우리 장 박사님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갑자기 막 쪽지 시험 같은 걸 통해 갖고 단어 시험 볼 때도 거의 만점 맞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영어라는 게 참 재밌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다른 과목보다도 그때도 특별활동 시간에 고등학교 때는요 영어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시사 영어 사건 영어 읽기 문고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특별활동 시간에 읽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영어의 어떤 깊이 넓이 뭐 그런 거에 눈을 뜨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 영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욕망이 좀 생겨서 영문학과를 선택을 하게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뭐 좋은 선배들 만나서 특히 영미 희곡 작품들을 많이 읽었고요. 영미 소설도 그렇고 영미 에세이도 그렇고 다양한 장르의 영어로 된 작품들을 읽으면서 뭐 정서랄까 뭐 인생관이랄까 또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영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성장이 됐고 뭐 석사나 박사나 지금까지도 영문학 하면은 그 뭐랄까요 아직 그 영문학의 그 넓은 세계에서 아주 일부만 맛본 건데 앞으로 눈 감기 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될 분야이긴 하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학부에서 이제 영문학을 하셨고 대학원에서도 이제 영문학을 이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석사 학위는 이제 그러니까 버나드 쇼를 전공했습니다. 그렇죠. 현대 희곡을 전공을 하셨고 이제 박사 학위에서는 이제 셰익스피어를 전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영문학이라는 게 이제 저희도 공부를 했지만 이제 문학에서는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가 있고 그다음에 비평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네 가지 파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 중에서도 비교 문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동양과 서양의 어떤 비교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야가 좀 선생님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저는 이제 셀린저와 벨로우라는 작가를 미국의 이제 그 유대계 작가인데 도연명이라는 그 중국의 전원 시인과 이제 그 불교와 도장 사상 이 관점에서 이제 선사상, 이상향 추구, 그다음에 공사상, 도장 사상 이쪽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논문 쓸 때 교수님이 이게 중문과 논문인가 이런 말로 하시더라고요. 좀 예. 독특하니까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드라마 쪽으로 전공을 하시게 된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이 좀 많이 끌려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 그런 계기나 또 이제 에피소드 드라마를 공부하시면서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지금 장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르 중에서 물론 자기가 끌리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계기가 또 있었을 거고요. 자신의 어떤 세계관 때문에라도 지금 도연명이랑 뭐 셀린저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이렇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하고 그 소설이 갖고 있는 측면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장르보다는 좀 더 아마 끌렸을 건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먼저 선배들이 스터디 클럽 모집 같은 거를 그러니까 1학기 초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 시 파트도 있었고 드라마 있었고 에세이 있었고 비평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물론 소설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전까지는 저도 물론 소설을 많이 읽었었죠. 그런데 좀 색다른 어떤 장르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쪽에 선배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성격 취향하고 맞는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드라마 스터디 클럽에 들어가서 그 영국이랑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를 들어서 뭐 아서 밀러라든가 테네시 윌리엄스 같은 미국 작가부터 시작해갖고 영국에도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극작가들이 있잖아요.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해서 뭐 조지 버나드 쇼라든가 뭐 그 다음에 꽤 많은 그 현대 극작가들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섭렵을 하다 보니까 그 희곡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또 그 자체를 하나하나 운문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하고 소설 측면 같은 게 좀 뒤섞여 갖고 그게 대화로 그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내용이 와 닿더라고요. 뭐 소설의 어떤 주인공의 성격 묘사라든가 배경이나 분위기 묘사 같은 것도 그냥 드라마에서는 몇 줄의 그 배경 설명이나 무대 형식으로만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다 대사를 통해서만 따라서 관객의 상상력하고 또 극작가의 어떤 사상 측면이 결합이 돼서 이거는 그러니까 작가와 독자가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학 장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석사 때는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라는 그 아일랜드 출신의 대단한 사상가를 겸하는 그 중에서 어떤 쪽으로 좀 쓰신 그러니까 내용 주제랄까요? 그 하여튼 버나드 쇼의 작품 가운데는 뭐 워낙 많은 작품이 있지만 특히 사상극이라고 불리는 맨 앤 슈퍼맨, 맨 앤 슈퍼맨 그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었는데요. 그러셨구나. 그 작품에서는 뭐 조지 버나드 쇼가 니체의 초인관, 그러니까 위버벤시라고 그러죠. 그 초인관, 그 다음에 여성이 갖고 있는 생명력, 그래갖고 여성이 생명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거기 나오는 그 여성 주인공이 남성을 쫓아다니면서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류의 궁극적인 어떤 진화의 최상의 형태가 슈퍼맨인데 슈퍼맨이 탄생을 해야 인간이 역사 발전해서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남녀 관계에서 남성이 여성을 쫓아다니고 구애를 할 텐데 여기서는 여성 주인공이 슈퍼맨을 낳아줄 수 있는 남성을 찾아다니는데 그 남성이 철학적이면서 사상적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지성적인 남자로 나오죠. 그 남자를 쫓아다니는 게 그 라이프 포스라고 하는 생명력에 충만한 여성이 지적인 남성과의 결합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니체가 제시하는 그 슈퍼맨 발음이 안 되는데 위버맨시라고 하죠 독일어로 그 슈퍼맨을 창조를 하는 것을 궁극의 어떤 결혼의 최종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어떤 그런 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 인생에서 그러니까 삶에서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볼 때 여성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진보적인 측면을 버나드 쇼가 여성들에게서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거 대단한 저한테 큰 충격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충분히 극작가가 사상을 이렇게 널리 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도 이제 희곡을 좀 공부하면 구멍 뚫린 텍스트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그 속에 모든 걸 담아놓지 않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독자의 몫이다. 독자가 그렇죠. 그 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틀 이런 것을 찾아내는 이런 건데 저도 이제 이 버나드 쇼 저도 이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와이프하고 이제 청혼을 할 때 제가 이제 이 버나드 쇼와 관련돼서 그런 대사를 적어 본 게 있어요. 어떤 내가 그 맨 앤 슈퍼맨에서 내가 사랑하는 젊은 여인의 한 올의 백발은 아주 나이가 든 그 여인의 그런 백발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젊은 여자가 늙어서 백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내 가슴을 더 떨리게 할 것이다. 이런 대사가 거기 있거든요. 그런 가지고 이제 기억력이 대단하시군요.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원을 했던 적이 있어서 아주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사 논문에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 박사 논문 아주 재미있게 저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셰익스피어의 이 음악적
그런 음악의 극적 활용이죠. 셰익스피어의.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오늘 왔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읽어주셨다니. 예, 상당히 이제 서론도 상당히 길고, 이제 본론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한여름밤의 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4개의 작품이 있어요. 햄릿, 오델로, 폭풍우. 이 4개의 작품을 각각 이렇게 음악적인 어떤 관점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이게 이해가 가는 게 또 선생님께서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그걸 연결시켰는데 이런 논문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렇죠? 우리가 영문학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에 이렇게 보면 음악의 어떤 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음악의 도표도 막 나오고.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쓰시게 된 계기와 예, 예. 뭐 이 작품의 어떤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석사 때 이제 버나드 쇼를 좀 더 심화해서 현대 드라마를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셰익스피어와의 만남이랄까, 그러니까 새로운 계기가 된 것도요. 워낙 지도 교수님께서 인격적으로나 그다음에 학문적으로나 탁월한 분이어서 거기에 반해서 우선 셰익스피어를 쓰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작품, 극작가, 지금까지 아마 전 세계에서 나온 영문학 관계 논문 중에 셰익스피어 작품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을 거예요. 셰익스피어 산업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 영국이 이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무지막지하고요. 전 세계 셰익스피어 학회, 셰익스피어 연구원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쓰여지지 않은 주제가 없어요. 그 셰익스피어에서 논문을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측면들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해서 논문으로 다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셰익스피어관에 쓰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도대체 다룰 만한 주제가 없는 거예요. 웬만한 주제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 미술도 있고요. 셰익스피어 건축도 있고 뭐 셰익스피어 전쟁 없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음악에 대해서는 많지가 않고 거의 없었어요. 특히 그 셰익스피어의 음악 같은 경우는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주로 무대 음악이고 그다음에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통해 갖고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목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셰익스피어랑 음악을 연결해서 논문을 써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이후에 사실은 저도 셰익스피어 동시대 음악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15, 16세기 그때가 영국 르네상스라고 하는데요. 그 영국 르네상스의 연극 음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 그냥 낭만주의 음악, 고전주의 음악, 근현대 음악만 들었었는데 고전 음악에서는 그러다가 이 논문을 쓰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그 시대 중세 음악도 듣기 시작을 했고요. 하여튼 뭐 지금 말이 좀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 그럼 셰익스피어와 음악을 어떻게 연결을 지을까? 그럼 작품 속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은 비극이건 희극이건 그다음에 뭐 로맨스건 뭐 역사극이건 로마극이건 상관없이 거의 뭐 음악과 연관된 아포리즘이라고 할까요? 음악과 연관된 대사들, 음악의 어떤 사상적인 측면, 그다음에 음악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 미학적인 측면, 그다음에 직접 주인공의 입을 빌어서 드라마 내용과 연관이 있는 노랫말을 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직접 작품에 쓰였던 노랫말을 먼저 연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노랫말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보셨지만 그 노랫말이 기록된 악보, 그 악보들을 또 구해서 악보 연구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지금하고 틀려갖고 해가 있을 때만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조명적인 그런
어떤 그 한계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무대 같은 것도 그냥 그림 하나 걸어놓고 뭐 이렇게 대충 꾸며놓고 그렇게 드라마 공연을 했었다 보니까 현대의 그런 무대를 상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따라서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 뭐랄까요, 하나의 그 기능이라면 음악밖에 없었어요. 음향 측면.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최대한 그래도 청각적인 측면에 실력을 발휘한 게 주인공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문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4대 비극에서는 햄릿이나 오셀로 같은 경우에 특히 햄릿에는 오피리아가 나오죠. 오피리아가 햄릿의 어떤 거짓된 광기 그 이후에 그다음에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또 햄릿한테 죽으면서 느끼게 된 심경의 변화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당시 여성들은 특히 영국에서 귀족 여성이건 왕족이건 간에 여성들은 발언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의 여성 주인공들은 미치거나 죽지 않으면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오피리아 같은 경우는 미쳐버림으로써 그때부터 입이 터지고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노래를 통해 갖고 햄릿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어떤 애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 겪었던 이런 것들이 끝없이 노랫말을 통해서 이게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들 중에도 뭐 그 시절에 여성 관객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았을 건데요. 오피리아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주인공이 해주는구나. 비록 무대지만 그렇게 해서 비로소 여성들이 발언권을 얻게 된 게 셰익스피어 드라마에서는 노래를 통해서였다는 거. 예를 들어서 또 데스데모나 같은 경우 오셀로에게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자신의 그 억울한 심정 같은 거, 그 다음에 죽음을 직감하는 그러한 감정 같은 것들도 윌로송 같은 그런 노래를 통해 갖고 데스데모나가 자신의 할 말을 아주 똑부러지게 노래를 통해 갖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뭐 셰익스피어가 곡을 쓰진 않았지만 노랫말을 이렇게 작사를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여성들에게 발언권을 줬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향 측면에서도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그 글로브 시어터에 보면은 2층에 악단들이 이렇게 커튼을 내리고 커튼 뒤에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막이 바뀔 때마다 나팔을 불거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 또 나팔을 불고 뭐 이러면서 그 막에서 막이 시작되거나 끝나고 장면이 전환되는 거를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 드라마의 어떤 내용 이전에 그런 기능 측면 또는 뭐 미적인 측면 같은 것들도 그렇게 발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뭐 지금 두서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논문을 통해 갖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냥 결론을 얘기를 드린다면 박사 논문에서는 무대에서 그러니까 무대를 갖다가 그 여러 가지 기능 측면에서 끌어내는데 제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래도 제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극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그 다음에 미학관, 뭐 시대의 아픔을 담아내거나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어떤 하고 싶은 그런 발언권을 줬다든가 또 그러면서 남성들에게 어떤 반성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노랫말을 통해서 또는 뭐 가부장제라든가 그 시절에 여러 가지 남성 억압적인 남성 폭력에 대한 이런 여러 측면들을 노랫말을 통해 갖고 관객들에게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를 뭐 이렇게 제가 조금이나마 그렇게 좀 밝혔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네요. 이게 그 정도 생각으로 쓴 논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 자체가 이제 일종의 포에틱 드라마잖아요. 시극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이제 햄릿은 이제 페인드 매드니스라고 해서 이제 약간 미친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그렇죠. 많죠. 그 클로디우스 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 귀에다가 이제 독약을 그렇죠. 부어서 부어가지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또 시작할 때 어떤 배경 그런 아버지 손왕의 그런 뭐 유령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햄릿이 하는 대사들이 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The time is out of joint or curse by what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정말 기억력 좋으십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오 저주받을 운명이여.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니. 이런 대사들이 참 저는 또 멋있었고 그 특히 이제 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도 아까는 조금 안 하셨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캐플릿 정원의 대사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이제 담장을 넘었냐고 하니까 I will part this world is the light wing of love. 사랑이라는 그 가벼운 날개를 달고 담장을 뛰어넘었다라든가 이런 표현들 자체가 상당히 좀 로맨틱한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서 저도 전공은 하진 않았지만 좀 이렇게 셰익스피어 작품을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이런 그 음악적인 장치가 이럴 때 활용된다는 것에 참 감동을 받으면서 참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하나 또 좀 저기 궁금한 걸 질문을 드리면 이 셰익스피어가 정말 시도 쓰고 뭐 드라마도 쓰고 소네트만 해도 한 154편 정도 된다는 예.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그 셰익스피어의 진짜가 크리스토퍼 말로우일 수도 있다. 닥터 파우스트를 쓴 이런 분이 이제 그 셰익스피어 이름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이제 김삿갓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현이라고 하지만 그 김삿갓을 가진 이름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네.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김병현을 잡아서 김삿갓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의 애펠레이션에 가지고 있는 예. 어떤 느낌 이런 거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일 텐데요. 저도 관련 책도 읽어보고 뭐 논문도 보고 또 나름대로 역사적인 맥락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셰익스피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토퍼 말로우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또 철학자라는 설도 있고 그 밖에 엘리자베스 여왕과 연관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볼 것 같으면 작품도 방대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한 사람이 평생을 산다 해서 그 경험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소위 말하는 뭐 수천 명, 1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자신의 경험을 풀어놓은 게 셰익스피어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이 하나 있긴 있었고 그 시절에 그 사람 이름을 빌어서 집단 창작의 형태를 띈 것이 아닌가. 그렇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를 읽을 때도 이거는 입을 통해서 구전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시인의 입을 통해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정리한 것뿐이고 그 전부터 트로이 전쟁에 관한 얘기는 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시대를 거치면서 거기에 계속 시대 상황이 추가가 되면서 또 그거를 읊는 시인의 인생관도 투영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걸 통하면서 점점점 내용이 방대해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 분명코 이거는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가진 극작가 혼자서 이런 방대한 인생사를 다루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집단 창작으로 보는 것이 문학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 아닐까. 보통은 독자의 이런 측면들 무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것도 있고요. 그 신비평. 그렇죠. 그다음에 작품의 역사 측면만 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수용미학이라든지 독자 반응 비평 같은 거를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그렇게 보면 결국 작품이 완성도를 가져다 주는 거는 독자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셰익스피어 작품에 참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인상관도 그러니까 덮어 씌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작품이 산출된 시대 정신도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 대표적으로 작가 이름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셰익스피어는 그 허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셰익스피어란 작가가 실존을 했던 집단 창작이든 뭐 베이컨이든 말로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 작품 하나가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보면 정말 다양한 인생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작품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가 직접 채무로는 알 수 없는 인생의 깊이 이런 것들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서 내 인생, 타인의 인생, 인류 전체의 인생 이런 것들을 아주 즐겁고도 또 다양하면서도 이렇게 다채롭게 즐긴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존 인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4대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뭐 가능하면 전집을 구해갖고 작품들을 한 편 한 편 읽어 나가는 게 그 어떤 세계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보다 작품 하나하나가 주는 깊이와 넓이 이런 것들에서는 아마 여타 군소 작가들을 다 능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만 평생 읽어도 인생에서 그다지 커다란 실패는 겪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인생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도. 네. 예, 그럼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예. 그 이제 롤랑 바르트가 이제 롤랑 바르트, 예, 그렇죠. 저자의 죽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 그러니까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더 이상 이제 저자의 몫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독자 반응 비평하고도 상당히 예.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맥베스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 왕이 되려고 초래한 야심이잖아요. 운명이 수레바퀴를 돌려서 마녀들이 당신이 왕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 근데 예. 결국은 이제 덩컨왕을 살해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어떤 죄책감 이런 게 되면서 아내도 이제 나중에 벼랑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 뭐 레이디 맥베스가 예. 남편의 또 권력욕을 자극을 네, 해서도 그렇죠. 거기에 호응한 결과일 뿐인데 예, 그렇죠. 참 그 비극이긴 하죠.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때의 어떤 맥베스의 대사, 저는 지금도 이제 외우고 있는데요. 그 대사를 이런 말을 해요. 이 셰익스피어가 She should have died hereafter.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There would have been a time for such a world. 한 번은 그러한 소식이 오고야 말 것이 아닌가. 대단하십니다. 기억력. 아니 이 정도예요.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creeps in this petty pace to the last syllable of recorded time. 하루하루가 이렇게 느릿느릿 기어간다.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And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first away to dusty death.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제들은 바보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줬다. Out of brief candle. 꺼져라 꺼져 짧은 촛불아.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poor player.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대단하시네. 그림자. 서투른 연극 배우. Dexterous and presses out upon the stage and then is no more. 무대에서 거드먹거리고 애태우다가 사라져버리는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인생이란 바보들의 이야기, 헛소리와 분노에 가득 차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정 박사님이 전공자 같아요. 아닙니다. 나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외우지는 네. 못해요, 사실. 그런 그 인생 무상을 이제 맥베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셰익스피어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느릿느릿 기어가고 우리는 인생을 배우잖아요. 배우 서툴르다고 해서 뭐 컷하고 다시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예. 없는 것이고 무대에서 함부로 내놓을 그렇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생지아 인간 존 스타인백의 생지아 인간과 뭐 셰익스피어의 그 맥베스를 가지고 비교해서 한번 논문도 써본 적도 있었는데요. 정말 진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게 정말 셰익스피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셰익스피어는 작품 한 권만 가지고도 뭐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삶의 기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생의 여러 측면을 사실 햄릿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맥베스 하나만 가지고도 권력력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측면들을 다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나이대에 읽느냐에 또 따라갖고 동일한 작품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는 저도 셰익스피어의 죽음 인식에 대해서 점점 연구를 해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죽음에 관해서 또 얘기하자면은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그렇죠. 작품에서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시저 같은 경우요. 맞아요. 뭐 말이 끝이 없죠.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이제 그 영상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제 지금 이제 영어를 좋아해서 또 영문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고등학생이나 또는 이제 영어를 전공하거나 특히 이제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저도 이제 영문학 박사를 받았지만 선생님께서 받으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어떤 조언이랄까 뭐 선구자로서 어떤 하실 말씀 있으면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요. 영문학을 또 전공을 하고 싶다. 영문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또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영어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제가 고3 때까지 손에서 놓지 못했던 작품이 한 권 있었어요. 그게 허먼 멜빌의 모비딕, 백경이라는 해양소설 겸 모험소설이었는데요. 거대한 녀석이란 뜻이죠. 예. 그 모비딕이라는 흰 고래를 쫓아다니는 에이협 선장의 그 야심, 집념, 사실은 그걸 통해 갖고 선원들을 다 죽이고 말고, 그러니까 이스마엘 한 사람만 살지만요, 화자를 하나 살지만 그런 걸 보고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한번 집념을 가지고 추구하는 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권력이든 돈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제가 그래서 고3 때까지 그거를 학력고사를 공부하면서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면 물론 그때는 그게 번역서였죠. 2권짜리 번역서를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거대한 문학 작품을 쓸 수가 있다고? 그럼 영국 문학, 미국 문학은 어떤 거길래 이런 작품이 나오지?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이 백경, 모비딕을 한번 원어로 읽어보자. 그것도 큰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영문학 작품들을 영어로 읽다 보니까 우선 그 영민들의 사고방식이 영어라는 언어에 많이 드러난다는 거,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들의 사고방식, 또 그들의 역사관, 뭐 세계관, 철학관이 다 문학 작품 속에 영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 문학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뭐 알고 있는 얘기지만 지금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적인 어떤 힘이랄까 그런 거를 보더라도요. 영국 문학을 전공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한국이라는 아시아를 벗어나서 영어라는 그 무기를 통해 갖고 조금 더 폭이 넓게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아닐까. 그게 이제 문학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 갖고 접하는 게 뭐 철학이나 과학을 통한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영문학을 혹시라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물론 지금 인문학이 찬밥 신세고요. 또 안간힘을 써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는 인문학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 기술도 좋고 과학도 좋고 다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에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그릇을 벗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영미문학이 커다란 어떤 그런 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복되지만 인간다운 삶, 인간답게 살고자 한다면 영미문학을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고3 때 백경을 읽으면서 그때 가졌던 물론 그때는 그 백경이라는 흰 고래가 대학이라는 실체로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역경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역경들이 눈앞에 이렇게 턱턱 떨어질 텐데 이 역경들을 어려움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영미문학은
다른 나라도 문학이 다 있지만 그런 거대한 적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최근에 쓴 책 이제 기적의 일본 영어에서 정말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가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표현이 참 좋습니다. 드렸었고 이제 영어 공부 방법 중에 제가 이제 교육학자인 크라시엔의 그 I 플러스 1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는 뜻인데 그 I는 인풋이라는 뜻이거든요. 인풋. 그러니까 우리가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것을 읽는 것뿐이 아니라 결국 배경 지식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I 플러스 1이라는 게 어떤 문학을 뭐 영어를 공부하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경 지식의 근원이 뭐냐? 원서라는 거예요. 영어 원서를 강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학부 시절에 이제 막 원서를 한 10권 정도를 막 진짜 뭐 사전 찾아가면서 좋은 글씨 이런 거 막 읽었는데 그 좋은 글씨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몇 줄인지 아세요? 좋은 글씨가 시작할 때 세관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그렇죠. 거군요. 세관 시작하고 이제 청교도 이제 광장에서 시작인데 거기에 시작이 10줄인가 아세요? 뭐 What's wrong with bearded man in sad colored garments? 이 기억력 어쩔 스티플 크라운드 해가지고 10줄이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오만과 편견에서 재산께나 있는 사람이 독신일 그렇죠. 경우에 첫 줄에 그렇게 시작하죠. 아내가 그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을 기정사실 그렇죠. 이렇게 It is a true knowledge 그렇죠. that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must want of a wife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읽으면서 외우면서 이런 구문은 이렇게 쓴다라든가 이런 걸 좀 공부하면서 영어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렇게만 공부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어떤 문학 작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공부하면 훨씬 더 좀 더 고차원적인 영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하고 영문학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영어는 언어를 배우는 거지만 영문학은 문학을 영어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의 눈을 통해서 작가가 속한 세계관, 역사관, 뭐 인간관, 예술관, 기타 여러 가지가 다 제시가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독자들은 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그렇죠. 부지런히 읽어 내려가면 되는 그렇죠. 거죠. 읽어 내려가면 이제 그 작가의 생각들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거기다가 내 생각을 덧붙이고 그렇게 해서 또 어찌 보면 뭐 독자마다 동일한 작품을 독자마다 다르게 읽어낼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전 세계에는 햄릿을 읽은 사람들의 숫자만큼 만약에 1억 명이 읽었다면 1억 권의 햄릿이 있는 거예요. 독자에 따라서. 그게 문학 작품이 주는 최대의 어떤 그런 수혜가 아닐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 많은 문학 작품을 좀 읽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현재 인생관하고 그 탁월한 작가가 제시하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그렇죠. 거기에서 접점에 다가가는 것도 살면서 좌절하지 않고 시대가 주는 압박에 굴하지 않고 그렇죠. 어찌 보면 좀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갈 때 그죠? 이 거슬러 올라가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연어가 그렇게 해서 시대하고 약간 불화가 좀 있더라도 이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 주는 그러한 사상 측면 그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제대로 건너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영미문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대를 거슬러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현재에 우리가 막 빠져 사는 여러 욕망의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뭐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인간다운 그게 삶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면 이렇게 한번 시대를 거슬러 살아보는 그런 매체로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접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미국의 그 자연주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그렇죠. 또 로드 나 테이큰 그렇죠. 가보지 못한 길에 이런 말 하잖아요. Two lost divulged in a yellowwood and sorry I couldn't 정말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노랗게 난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는데 한 나그네 몸으로
두 길을 가볼 수가 없어서 한쪽 길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게 결국 시인의 길이고 나중에 먼 훗날에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그 중에 한쪽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그렇죠. 바꿔놓은 것입니다라고 이런 구절이 근데 생각이 아무튼 나는데요. 두 갈래 중에 네. 한 길은 갔는데 예. 나머지 한 길은 못 갔잖아요. 예. 그 한 길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예. 접해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이야, 역시 제가 이제 이 박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역시 좀 조금씩은 그죠? 우리가 대본도 하나도 없이 지금 그냥 하는 거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예. 아, 대단한 정말 네버 엔딩 스토리네요. 그래서 이야기가 정말 끝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다음에 기회에 저희가 또 좋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다음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좋은 인터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